그래서 처음에 이 강의를 고등학교 대상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로 세미나를 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주로 또는 대학원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는 특히 초등학생은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연구하는 분야하고 관련된 일을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심혈관 질환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혈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요. 그래서 이제 심혈관 관계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심혈관 질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지, 근데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중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팩토이드, 카다 통신 같은 거에 의하면 보통 심장에서 출발해갖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론적으로 보면 이 혈관을 다 줄기 가닥을 다 떼갖고 이어붙이면 한 12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를 3바퀴 정도 도는 정도의 길이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하면 신경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야, 신경을 연결을 하면 그거보다 더 길어,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또 DNA 연구하시는 분은 DNA를 다 연결하면 그거보다 더 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생명체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존재죠. 그리고 이거를 펴갖고 이어붙이면 여러분들이 사는 집보다 아마 대부분 얘가 더 넓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세포 외액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14리터고 실제로 우리 심장을 따라서 도는 혈액량은 세포를 제거를 하고 그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한 3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역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운반체고, 그리고 우리 조직, 세포에 영양분 공급을 해야 되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이온이나 단백질, 호르몬, 굉장히 다양한 것들의 수송 통로가 되는 게 혈관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마 알 것 같고요. 그래서 혈관을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 고속도로는 일방통행이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렇죠? 그리고 유턴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정맥 같은 경우에는 막이 있어갖고 거꾸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있죠. 그리고 적혈구는 1차선, 백혈구는 2차선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속도 제한이 있다. 심장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멀수록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적혈구나 혈소판을 자동차로 비유를 한다면 얘네들은 언젠가는 폐차처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하고의 심장 박동수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완기 또는 수축기 혈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혈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상이 120에 80이라고 그러면 수축기는 120이고 이완기가 8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심박동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좀 빠르고요. 그리고 성장을 해 나가면서 박동수가 점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심박동수가 가장 느린 사람은 노인들이 굉장히 느리죠. 가장 빠른 건 신생아고. 그런 관계를 있고, 이건 아주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심장은 4개의 챔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혈액의
이동 경로는 우심방에서 우심실, 그리고 우심실에서 허파에서 좌심방에서 좌심실, 그리고 온몸으로 퍼지는 그런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혈액을 흐르게 하는 것은 심장이 박동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심근이 아주 순차적으로 코디네이션 되게 수축을 해갖고 혈액을 이렇게 뿜어내 주는 건데,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심방 결절에서 액션 포텐셜이 아주 스폰테이니어스하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관여를 하는 데는 칼슘 채널이 있고요. 그거를 다시 리폴라라이즈 하는 데는 이제 포타슘 채널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떠한 레귤레이션 조절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저렇게 리듬을 타고서 어떻게 정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정기적인 신호를 받는 것들을 이제 불심방 결절 또는 방칠 결절, 그리고 히스타간, 그리고 프리킨의 섬유, 이러한 세포들은 저러한 정기적인 자극을 전달할 수 있게 특별히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 심장을 따라서 쭉 감싸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 심근들이 수축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SA 노드, 그러니까 불심방 결절에서 펄스가 일어나는 그런 정기적인 자극은 우리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뇌사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산소하고 영양분만 공급을 하면 결국 머리에 그 뇌신경세포 없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자극도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심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의과대학에 오시게 되면 이 심전도의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의 심장은 어디가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교육까지 받게 된 제품 그렇고요. 이러한 심장이 뛰는 거는 조절을 받습니다. 이 조절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불심방 결절에는 뭐가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냐면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의 뉴런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교감신경계하고 이 부교감신경계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혈관에 혈압이 높다, 아니면 산소 포화도가 높다, 이런 거를 센싱을 하는 수용체들이 쭉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신경 다발을 우리는 감각신경 또는 위주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의핵이라는데 신호를 전달을 하죠. 그러면 의핵에 있는 그 신경세포의 셀 바디가 소위 말해서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되면 요게 보면 의핵이 아니라 고립노핵입니다. 고립노핵이 활성화가 되면 이 두 가지 핵을 또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핵입니다. 의핵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부교감신경계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고립노핵에서 이 CVLM이라는 건데, 요게 활성화가 되면 여기서 뻗어져 나오는 뉴런은 뭐냐면 감마뷰트릭 애시드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는 그런 신경 세포입니다. 근데 몇 안 되는 신경 세포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신경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그 하위에 있는 신경 세포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신경 세포의 경우에는 감마뷰트릭 애시드에 의해서 하위에 있는 신경 세포가 억제가 됩니다. 그럼 억제가 되니까 이 하위에 있는 뭐가 있냐면 교감신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립노핵이 활성화가 되면 한쪽은 교감신경계를 억제를 하고 한쪽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이나 감각신경에서 혈압이 높아, 아니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 해갖고 활성화가 되면 교감신경계는 억제가 되고 부교감신경계는 활성화가 되는, 그래서 심장이 천천히 뛰게끔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분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심장이 빨리 뛰고 심박출량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심장 그렇고 그럼 혈관은 어떤가? 혈관은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두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내피세포, 하나는 평활근 세포예요. 내피세포는 혈관의 내강의 단일층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평활근 세포는 그거를 감싸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근세포죠. 그 근세포가 혈관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그 근세포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혈관이 두꺼운 거는 뭔가 압력을 많이 받을 경우에 두껍고, 혈관이 얇은 경우에는 압력을 많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얇아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각 그 혈관에 걸리는 우리 혈압을 보면은 실제로 정맥에서는 혈압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압력도 없는데 그럼 혈액이 어떻게 정맥에서 저 심장으로 올라가느냐? 거기까지의 과정은 그냥 이 근육의 이완 수축에 의해서 혈관이 쥐어짜는 거죠. 그러면 이 정맥 같은 경우에는 막이 있기 때문에 그 막에 의해서 혈액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쥐어짜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뭐 마라톤이나 아니면 뭐 1000m 뭐 이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뛰다가 결승골에 골인하고 힘들다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일단 심장은 막 뛰고 있는데 이 근육 이완 수축에 의해서 정맥에 있는 피가 심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리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심장이 컬랩스 된다고 쭈그러집니다. 그래서 망가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숨을 가쁘게 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도 혈액이 이제 정맥을 눌러서 혈액순환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 혈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아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운반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시간에 산소포하고 뭐 이런 걸 배우면서 바쁘셔서 아셨을 텐데, 폐에서는 이 혈관이 폐포하고 서로 작용을 해갖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산소는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 폐혈관이다. 그리고 콩팥혈관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장에서 100리터가 뿜어져 나오면요, 그 중에 20리터는 그 콩팥을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콩팥을 통과를 하면 대부분이 다 여과가 돼요. 그래서 콩팥의 구조를 보면 여기 사구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구체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혈액들이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빼고는 대부분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속 말해서 세뇨관이라는 걸 따라서 대부분 다 흡수가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보통 이 글로메룰러스, 그러니까 이 사구체 여과율이 보통 분당 125ml 됩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이. 근데 보통은 이게 하루로 치면 180리터 정도 여과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보통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5리터 정도밖에 우리가 소변으로 배출을 안 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시 다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기서 또 대부분 빠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글루코스, 당이에요, 당. 이 당도 나갔다가 다시 대부분 다 흡수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당이 높아서 그렇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든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검출이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콩팥혈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뇌혈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뇌혈관에는 혈관 내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블러드-브레인 베리어라고 그러는데, 이 장벽이 막으로 탁 쳐져 있는 게 아니고 뇌혈관에 있는 내피세포들은 거기에 결합 단백질이라고 있어요. 접합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걔네들이 촘촘하게 발현이 돼갖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구멍을 아예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혈액이 흐르다가 신경세포로 뭔가를 전달을 하려면 특정 수송체가 있지 않으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개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좀 그렇고, 그리고 장혈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뭘 해요?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 구조를 보면 이 점막층이 있고 점막층 밑에 그 점막 하층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점막 하층에 혈관들이 쭉 뻗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림프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관에서는 콜레스테롤, 지방 같은 거를 흡수를 하고 혈관은 대부분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의 구조는 우리는 보통은 볼 수는 없지만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태아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짓는 게 이 태박에 있는 혈관들이에요.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꼽 동맥 또는 배꼽 정맥이라는 걸 통해 갖고 엄마로부터 분비되어 있는 태박에 있는 혈액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받고 그리고 다시 쓴 다음에 글로 다시 배출을 하는 그런 그 혈관계가 또 존재를 한다. 그래서 혈관계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반드시 필요한 우리 인체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혈관과 혈류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오음의 법칙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저 간단하게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혈류량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혈류량이 늘어나겠죠. 같은 혈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체역학의 대가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유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딱딱한 관을 통과를 할 때 이렇게 포물선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유체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가장 가운데고 가장 느린 것은 바깥쪽이다. 흐르는 강물을 보면 유속이 제일 빠른 게 어디예요? 가운데죠. 강물의 가장자리에는 거의 안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우리 혈관도 그와 똑같은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 혈관의 바깥쪽, 내관의 맨 가장자리 쪽은 굉장히 유속이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빨리 흐르는 혈액 속도에 그 표현하는 면역세포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 혈관벽을 통과해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상적인 유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현실화시키게 하는 게 이제 포아즐이라는 사람이 그 레지스턴스, 저항이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느냐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점성도하고 길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인 반지름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혈관의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혈류량을 조절하는 가장 큰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혈액량을 조절하는 가장 큰 파라미터가 반지름이다. 거꾸로 혈압을 조절하는 가장 큰 파라미터가 뭐가 될 수 있느냐? 반지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관의 이완 수축은 혈류량 조절 또는 혈압 조절을 하는데 가장 큰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임상적으로 플라팅을 해보면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리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 반지름이 60% 정도, 그러니까 40%만 남아있고 나머지 60%는 막혀도 혈류량은 아직 70% 진행이 돼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조직들은 한 30% 감소해도 그냥 느낌 없이 그냥 지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반지름이 감소하면 그때부터는 혈류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서 아실 거예요. 혈관질환이 왜 중요하냐. 얘네들은 심톰,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이후에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류 및 혈압이라는 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보통 여기 와서 강연하시는 분들은 뇌를 뉴로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은
뇌만 생각하면 되고, 키드니 하시는 분들은 콩팥만 생각하면 되고, 심장 하시는 분들은 심장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몸은 모든 여러 장기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혈압은 교감신경계, 아까 그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교감신경계하고, 그리고 콩팥에서 나오는 엔조텐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한 어떤 그 수분의 제흡수, 그리고 이 엔조텐신에 의한 혈관 수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혈류 및 혈압이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 조절, 혈류 조절, 그리고 우리 혈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보고, 자, 그럼 심혈관 질환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 미세혈관 질환이라고 해갖고 그냥 혈관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 그런 것들을 미세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세혈관이 아닌 조금 더 그 큰 혈관이 막히는 데서 오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막히는 데서 오는 질환. 그거를 우리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막히느냐? 관상동맥. 관상동맥은 여러분들 아시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거기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다른 말초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질환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제가 고혈압, 그리고 고혈당, 고지혈증, 낮은 고밀도 지단백, 그리고 복부 비만, 이거를 우리는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해요. 신드롬 X. 이게 이제 대사질환 관련 인자인데, 요 5가지 중에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우리 건강 체크를 할 때 반드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가지만 자기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을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각 질환에 대한 발병 원인은 뭐냐? 첫 번째 고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뇌, 콩팥 뭐 다 관련이 돼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면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고혈압 치료제는 원리가 뭘까? 똑같습니다. 교감신경계를 차단하든가, 엔조텐신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을 하든가, 아니면 이노제를 써갖고 우리 몸의 혈장물을 줄여버린다든가, 아니면 혈관의 이완 수축을 조절한다든가, 그런 거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혈관이 막히는 거죠. 막히는 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죽상동맥경화라고 그래갖고 이 막히는 과정에 지방층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냥 동맥경화인데 지방층 없이 혈관벽만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이 동맥경화 발병 기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역세포들이 여기서 활성화가 돼갖고 소위 말하는 미세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단핵구 세포 등이 그 산화된 LDL이라는 지단백질을 먹고, 그걸 끊임없이 먹고 대식세포로 바뀐 다음에 걔가 죽어서 거품세포로 되고 죽어서 지방층을 그냥 이 혈관 내강 안에 침착을 시킨다. 그게 두꺼워진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발병 메커니즘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는 뭐가 있느냐? 협심증, 이게 초기 단계죠. 그리고 심근경색증. 이 2가지는 전부 다 원인이 뭐냐면,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그 혈관, 그러니까 심장에 혈액을 공급을 해주는 그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협심증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고, 그리고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하위에 심근세포들이 괴사한 데에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뇌졸중.
뭐 머리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그거를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맥류가 있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벽은 동맥은 두꺼워야 돼요. 왜? 거기에는 혈압이 많이 걸립니다. 동맥에는. 근데 이게 얇아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걸 버틸 만한 층이 없는 거죠. 평활근 층이. 근데 이게 그냥 부풀어 올라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풀어 오른다는 건 곧 터진다 라는 거죠. 이게 뇌에서 터지면 뇌졸중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의 경우에 뭐 가슴이 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건 심장이 튀어나온 겁니다. 심장은 왜 튀어나오냐? 이 대동맥류라고 해서 요 심장이 그 대동맥이 얇아져 갖고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부풀어 오르니까 심장을 밀어 올려서 마치 가슴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동맥 박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내피세포, 평활근층 얘네들이 아주 딱딱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연루든지 거기에 뭔가 지방이 끼고 뭐 하면 이게 박리가 되면서 그쪽에 혈액이 들어가갖고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대동맥 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성 심장병이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제 배꼽정맥이나 배꼽동맥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피를 받아갖고 순환을 시키죠. 근데 태아는 양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태아의 산소하고 영양분은 엄마로부터만 얻고 자기 허파는 액션을 못합니다. 숨을 안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아일 때는 이 혈액이 허파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기능이 아직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쪽 심방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 폐동맥이 그냥 대동맥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더 엄마로부터 받은 그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거를 폐로 안 돌리고 바로 전신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태어났을 때 응애 안 울면 골치 아프잖아요. 응애를 한다는 건 폐로 숨을 쉰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요 열렸던 얘네들이 다칩니다. 다쳐야 정상이에요. 그때부터는 자기 폐로부터 산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다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러면 구멍이 뚫려 있으면 혈액순환이 되겠어요?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미세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 이런 당뇨병성 망막증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심혈관 질환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연구는 뭐 어떻게 할까?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심혈관 질환을 알기 위해서는 혈관이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발생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혈관에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발생 단계에서 연구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혈관이 이미 만들어진 혈관에서 혈관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연구를 해보자. 그럼 모델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 모델 시스템은 망막혈관 신생 모델 시스템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설치류들은 태어나서 이 망막에 혈관이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10일 이내에 그 혈관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꼬물꼬물한 새끼를 잡아갖고 하루차, 이틀차, 3일차 이렇게 갖고 안구를 뜯어서 얘를 내조각한 다음에 펼치면 행운의 네이클로바처럼 보이죠. 그거를 보면은 혈관이 얼마만큼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유전자, 내가 원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동물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는 프로모터에서 의해서 조절됩니다. 그죠? 근데 저 프로모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한 조직에서만 발현이 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모터 활성은 특정한 조직에서만 활성화가 된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 유전자 구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모터 밑에
엑손, 인트론이 있죠. 엑손은 실제로 mRNA로 번역이 되고 거기서 단백질로 코딩이 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는 거고, 인트론은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트론에다가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서로 유사한 그 DNA 염기 서열이 있으면 얘네들은 스위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B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양쪽에 그 유사한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들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크리스퍼-캐스나인. 여기 DNA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생기면 걔네들을 리페어하면서 뭐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뮤테이션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아까 드린 이런 개념에 의해서 엑손 1과 예를 들어서 엑손 3를 호몰로지를 두고 그 안쪽에 엑손 2를 이 니오마이신이라는 새로운 유전자를 그냥 인위적으로 끼워넣어서 망가뜨릴 수 있죠. 그럼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끝쪽에는 사이밀린 카이네이즈라는 걸 보십니다. 얘 오리진은 이제 허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는 데에서 만든 건데, 어쨌든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면 얘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G418, 이 니오마이신에 의해서 레지스턴트하게 만들어지는 G418이랑 요 사이밀린 카이네이즈의 센스티브하게 만드는 겐사이클로라는 한 바이러스를 같이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된 셀만, 세포만 또는 줄기세포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컨벤셔널하게 만드는 거는 일단 이러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줄기세포는 속세포덩이, 이너셀 매스라는 데서 얻어낸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런 제조합 벡터를 이용해서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을 통해서 망가뜨리고, 그리고 망가진 것들을 이 더블 셀렉션을 통해서 이 줄기 배아줄기 세포를 얻어내고, 그거를 체외 수정을 해서 얻은 이 배아에다가 거기 속세포 동에다가 인젝션을 한 다음에 대리모에다가 이식을 해서 새끼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망가진 생쥐가 태어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엠브리오닉 스템셀은 뭐냐면 전분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넣어준 이 조작이 된 줄기세포가 뭘로 분화가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그 생식 모세포, 가메토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생식 모세포로 분화가 된 놈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거는 그 확률에 그냥 자기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를 한 분, 그리고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라는 걸 연구를 한 분, 이런 분들이 2007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응용을 조금 더 해볼까요? 응용을 좀 더 해보면 락스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P1 박테리오페이즈라는 데 있는 그 크리라는 리컴비네이즈가 인식하는 시퀀스예요. 13개 정도 되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얘가 양쪽 거꾸로 있으면 얘를 방향을 바꾸고,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다른 것과 같이 넣어주면 얘네들을 서로 바꿔치기를 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미생물학자들이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여기에 락스피를 어디에 넣나요? 인트론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인트론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런 유전자 변형된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러면 여기에는 인트론에 락스피가 있지만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인트론은 제거가 되는 거니까 제대로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우리는 락스피 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뭐랑 교배를 하냐면 크리 리컴비네이즈를 발현시키는 그런 마우스랑 교배를 해요. 근데 교배를 할 때 이 크리 리컴비네이즈가 어떤 특정 장기나 조직에만 발현이 되게 되는 프로모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에만 발현이 된다, 크리 리컴비네이즈가. 그러면 이 크리 락스 마이스를 만들면 다른 조직에서는 정상이지만 간세포에서만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디펜던트하게 뭐 여러분 오페론 잘 아시죠? 그래서 이 텟 리프레서라는 게 있는데 이 텟 리프레서는 결국은 테트라사이클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키느냐 안 시키냐 이런 게 또 뭐 연구가 됐습니다. 위생물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또 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조직 특이적 프로모터 밑에 저런 텟 리프레서를 달고 그리고 그 테트라사이클린이 있거나 없거나를 조절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간에서만 내가 원하는 뭐 12주 후에 테트라사이클린을 주거나 아니면 계속 먹이다가 빼거나 하면은 유전자를 없앨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KT라는 후세에 관심을 가졌고 처음에 만든 거는 홀바디 나카웃이라서 전신에서 이 AKT를 없애는 그런 마우스를 만들었더니 그 레티날 엔지오제니시스가 정상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유전자 2카피 중에 1카피만 없어지면 덜 생기고 2카피 중에 2카피가 다 없어지면 아예 안 생긴다. 그리고 생기더라도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오고 그 혈액이 빠져나오는 거를 이 덱스트란이라는 그 거대 단백질을 넣었더니 원래 혈관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데 혈관에 구멍이 생기든지 어쨌든지 빠져나가더라. 그리고 여기 이제 각막혈관인데 우리 눈 각막에다가 혈관 유도를 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핏줄이 쫙 올라옵니다. 근데 이 나카웃 마우스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 암도 혈관이 뻗어져서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암이 자라죠. 근데 암도 안 만들어지더라. 그럼 이건 전신에서 없앤 거고 조직 특이적으로 만들면 어떤가? 조직 특이적으로 내피세포에만 없앴을 때, 그게 이제 여기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AKT1이라는 것과 2. 그리고 2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1을 없앴더니 내피세포에 안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평활관 세포 없앴더니 1을 없앴을 때는 안 만들어지고 2는 영향이 없더라. 뭐 나머지 각막혈관이나 암혈관 신생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KT1은 내피세포하고 평활관 세포에 둘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AKT2는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고 이 이외에 뭐 그런 어떤 메커니즘인가 이런 연구를 좀 했죠. 두 번째는 여기 이 형질 전환이 되는데 이 형질 전환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그래서 스크린을 해봤더니 거기에 TNF-알파라는 염증 조절 물질이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 TNF-알파라는 그 유전자를 없애주면 이렇게 그 죽상 동맥경화가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 폭스2라는 게 TNF-알파가 없으니까 발현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폭스2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해갖고 TNF-알파는 폭스2의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고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프로스타놀이라고 해서 프로스타놀린 I2, E2, D2 그리고 F-알파, A2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프로스타놀린 D2에 의해서만 형질 전환이 조절이 되더라라는 것을 세포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콕스 배열을 조절해서 우리가 늘 쓰는 약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 그리고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이죠. 이런 것들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맞냐? 그래서 봤더니 콕스2의 셀렉티브한 이니비터를 줬더니 혈관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게 사라지다. 그래서 저 내용이 맞다라는 걸 했고 그러면 혈압은 과연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아까 안조텐신에 의한 혈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는 아직까지 이 안조텐신 수용체 신호전달 중에 이 PLC 베타라는 걸 통해 갖고 그 수축이 조절이 된다라고 교과서에 기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산소가 도대체 뭐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결국 이 두 개를 밝혔는데 PLC 베타는 베타 중에 베타3는 PKC 델타, 낙수1이라는 효소 이걸 통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얘에 의해서 평활관 세포가 증식되는 게 조절이 된다. 그리고 락이라는 거, MLCK라는 걸 통해서는 수축이 조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전이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평활근 세포의 페리시베타 3를 없애면 평활근 세포에만 이렇게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게 막히죠. 반면에 또 낙스1이라는 걸 없애면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게 막히죠. 근데 낙스4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거를 이 베타3라는 거하고 낙스1이 조절한다. 그럼 혈압은 어떠냐? 혈압은 영향이 없습니다. 이 pH 베타3하고 낙스1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전이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pH 베타3와 낙스1이라는 건 우리가 특이적으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혈압을 건드리지 않고 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혈관 질환의 예방에 초점을 맞춰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게 조절 약물이나 베타수용체, 봉쇄제나 이뇨제, 혈관 확장제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도 우리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슐린 자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다양한 혈당 조절 물질들이 개발이 돼 있고 그 개발된 조절 물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을 제흡수를 하는 걸 억제를 하면 제흡수가 안 되고 배출이 되겠죠.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다양한 억제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억제하거나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뭐냐? 치료는 현재까지는 외과적 수술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 보시는 경동맥 협착증 이런 게 생기면 그 부위가 작으면 잘라서 이어붙이거나 아니면 두렁중맥 우회술이라고 해갖고 여기 사피너스액이라고 해서 다리 정맥을 뜯어갖고 자기 간상동맥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막힌 것을 스텐트를 이용해갖고 풍선이랑 같이 넣고 부풀려 올린 다음에 풍선을 축을 들어서 빼면 이렇게 혈관벽이 넓어지겠죠. 그럼 외과적 수술을 하는 이외에는 치료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치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서 우리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질환은 맞습니다. 맞고 현재까지는 예방에 국한이 되어 있고 외과적 수술 이외에는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심혈관 질환은 사람을 죽거나 아니면 식물 인간으로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다. 자, 그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못 잊은 사람? 예? 환자? 환자도 피는 나죠.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죠. 그죠? 못 잊은 사람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분야를 하더라도 이 혈압 조절이나 혈류량 조절 이런 걸 보시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잖아요. 그리고 호르몬로스 리컴비네이션하고 줄기세포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적중 행지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분야를 가서 어느 분야에 깊숙이 연구를 하더라도 내 것만 보지 말고 옆에 거를 좀 보세요. 그래서 그걸 응용하려고 하면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될 거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등 떨려서 공부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게임하고 싶은 분들은 게임을 하고 저처럼 공부 열심히 하다가 미술관에 가고 교과에서만 보던 명작을 보고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